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오늘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채권 파트장이시니까 문 예. 파트장께서는 어제 한은 총재 넥타이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저 같은 채권 분석가들이나 금통위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은 그날 한은 총재 넥타이 색깔을 바로 본 다음에 보통 금통위가 9시쯤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 9시에 뉴스 속보가 날라옵니다. 오늘 총재의 넥타이가 뭐다. 그런데 어제는 좀 특이한 이제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 글귀가 쓰여져 있는 네.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이제 시의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하는 화자가 그 님을 보내면서 나는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하지만 너의 복을 빌어주고 네, 그 앞에 이제 꽃도 뿌려주고 그리고 울지 않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화자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한다면은 보통 그 화자가 나는 굉장히 슬프고 지금 마음이 미어지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장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좀 심어줬고요. 이게 사실은 그 중앙은행장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올해 위치에 있지 같으면 않습니까? 진짜 아주 유례가 없이 그랬죠. 이제 많은 영끌족들이 계셨고 특히 이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에 뭐 쏟아지는 원망 같은 것도 뭐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나도 사실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얘기를 이게 중앙은행장이 직접 예.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려운 면이 좀 있고 그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 2020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자신도 마음이 미어진다. 이제 하트 브레이킹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을 이 중앙은행 총재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한번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그 당시가 좀 생각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제 뭐 총재 넥타이는 좀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사실 네. 지금 한은이 사상 초유의 6연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지만은 그동안 누적된 인상폭을 감안하면 이게 네. 결코 베이비라고 보기가 좀 난감한데요. 그럼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금리 인상의 이제 폭이 굉장히 빨랐고요. 폭이 컸고 이제 속도도 빨랐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속도인 거고요. 천천히 올리면은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한데 네.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특히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라는 건 보통 옛날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뭐 금리를 올린다. 그럼 괜찮아요. 주식도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건 절대 아니죠. 뭐 미국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워낙에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금리를 올려놓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것이 자산 가격에 큰 충격을 이제 줬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주다 네. 보니까 이번 3.25%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올리긴 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수준의 금리를 우리나라나 뭐 미국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이제 버틸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0.25%포인트 인상, 이건 뭐 이미 예상됐던 네, 바이고, 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최고 어디까지, 예. 언제까지 올릴 수 있는가, 예.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뭐 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최종 기준금리가 얼마가 예.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건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통화 정책을 써서 점을 이제 하나씩 그 찍죠. 점도표로가. 의원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직접 한은 총재께서 금통위가 이제 총재를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총재를 빼고 이제 6명만의 그 향후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생각하는 분포도를 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 명이 한 3.25에서 끝내야 된다. 네. 그리고 한 3분 정도가 뭐 3.5 정도면 적당하다. 그리고 한 2분 정도가 뭐 3.5에서 3.75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중앙값은 3.5%에 좀 더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이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에 대한 분포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냐?
근데 분명히 이제 10월 대비해서는 지금 11월 회의에서 얘기했던 분포가 그 중앙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중앙값이 조금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예.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은행도 좀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문홍철 파트장께서 보시는 네. 그 한은의 최고 기준금리 수준 네. 얼마고 언제 여기 도달할 것 같습니까? 저희는 조금 이제 옛날부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좀 보고 있었던 편이었고 이번에 보니까 대략 한 3.5 정도가 그 금통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도 3.5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다음 1월 달에 회의가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이제 25bp 정도 올려서 3.5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뭐 물가의 흐름 봤을 때 그 정도면은 뭐 적당 내지는 조금 오버해서 높다.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3.25에서 3.5는 한 번 더 올리면 끝인데 그렇죠, 예. 미국이 예. 계속해서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지난 금통위에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지는 못하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회의에 가셔도 아니, 미국이 올리는데 한국이 먼저 멈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라는 게 늘 변하는 거고, 물론 미국이 계속 올리면 한국은행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새벽이었죠. 이제 어제 새벽에 금통이 시작되기가 전이었지만 예. 그 11월 2일에 있었던 그 FOMC 의사록이 발표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일날 그 2일날 FOMC를 약간 복기해 보시면 그 당일날 매파적이었어요. 예. 그 파월 의장의 말이 매파적이었고, 가장 매파적인 말은 최종 금리의 수준을 연준이 좀 높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날 좀 충격을 받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의사록을 까보니까 안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은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최소한 우리가 절반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해야 우리가 그 의견이 설득력이 있고 이 FOMC 의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메저리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최종 금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건 최소한 절반은 절대 안 되고요.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로 지지를 좀 받는,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연준도 의외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일단 늦췄다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춘 데 더불어서 금리의 이제 최종 레벨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는 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10월 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는 쪽으로 계속 갈 텐데, 그렇다면은 한은이 결국은 연준을 봐야 될 텐데, 연준도 금리 인상을 많은 폭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내년 1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일단은 상황을 좀 보지 않겠냐 하는 게 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뭐 이창용 총재가 부임하고 나서 좀 뭔가 변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네. 넥타이는 뭐 하나의 분위기고 네네. 사실 이 점도표를 내놨다는 거 이거는 네. 시장하고 상당히 투명하게 교감을 하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중앙은행장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FOMC 의원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자기 얘기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게 되게 좋은 그리고 시장의 어떤 개방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가 또 있고 예. 이제 한국의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뭐 금통위원 한 분이 나와서 기자랑 뭐 인터뷰하면서 이제 한은 총재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순간 뭐 금통위 뭐 네 분, 뭐 항명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문화가 과연 그러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냐에 따라서 저는 아직은 좀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아주 좀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뭐 하고 이거를 이제 딱 못 박진 않고 뭐 가끔 얘기해주고 뭐 부작용 있으면 뭐 다음에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금통위원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예. 한은 총재가 금통위를 장악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나오겠죠.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언론도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자, 한은이 일단 금리를 결정하면서 국내 요인을 좀 많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 경색과 네. 회사채 시장 상황 네. 이걸 고려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금리가 제가 뭐 요즘 완화적인 글로벌 상황 덕분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국채 중심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크레딧 채권 시장, 뭐 증권사의 뭐 ABCP라던가 혹은 뭐 캐피탈사나 뭐 여전사라든가 이런 이제 여신 전문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아직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다만 정부의 그 정책이 그나마 효과를 좀 보면서 일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살얼음판을 계속 걷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크레딧 시장 쪽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 유독 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크레딧 시장이 좀 안 좋은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수요가 아예 그냥 뭐 사라진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일부 사고가 이제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국채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크레딧 쪽은 조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우리나라 뭐 한국인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네.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좀 크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창용 총재가 특히 앞서 말씀하신 ABCP 이 자금 조달 불안 지속 네. 이거를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쪽 그 부동산 쪽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PF 쪽의 자금 경색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금 경색이 분명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중소형 보험사들 중소형 증권사죠. 증권사들. 예.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양이 좀 과도하지 않냐. 네. 이래서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요. 대형사들은 뭐 문제가 없진 않지만 자기 자본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자본으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까지는 대형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정책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사들이 좀 객출해가지고 좀 중소형사들 힘든 ABCP들 사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 이게 다른 데한테 돈 내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권역에서 내라고 하면은 뭐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왜 내가 해라는 게 그래도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채권 펀드도 있고 또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사주는 것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는 지원들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좀 조만간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느니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 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금리 인상폭을 좀 완화하는 거 말고 다른 대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 대응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하는 총재도 좀 답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놓고 네. 오신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하는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재 기조적으로는 긴축 중이잖아요. 근데 네. 긴축 중인데 지원을 해버리면 이게 그렇죠. 완화로 와서 이게 마치 정책이 엇갈리는 모순성을 띠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순성을 띠지 않게 지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시장 금리보다는 좀 높게 지원을 하고 한시적으로 한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만드셨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중앙은행은 크레딧 리스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하느니 나서거나 해서 사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한국은행이 사주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고 앞으로 굉장히 상황이 이제 더 어려워진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났던 정책이나 이제 금융위기 때 있었던 정책은 네. 이제 정부가 펀드에 돈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내가 손실 버퍼로서 돈을 넣겠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나 다른 데가 돈을 넣어라. 그러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한국은행은 크레딧 리스크를 안 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손실은 정부가 귀속되게 되는 거고, 뭐 물론 이건 이제 세금이 되겠지만 이제 아주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원도 가능하겠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RP라는 일종의 한국은행이 대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RP를 통해서 담보를 하느니 받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죠. 그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는 자금 지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일단 문제 해결을 계속
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그 중앙은행의 그 어떤 그 특성, 원칙이 이거를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예.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저 영국의 채권 시장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형태의 개입이 가능한가요? 이제 영국이랑 한국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사태의 성격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점이라는 건 채권 시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네. 인프라로서의 이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고요. 이제 한국은 아직 그 정도 상황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은 그 영국채,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 국채 시장이.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채 시장이 문제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대신해서 이제 크레딧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영국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중앙은행이 개입하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개입을 할 때 늘 고민이 첫 번째는 아니 유동성 긴축 중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동성을 푸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영국과는 다르게 이제 한국은 크레딧에 대한 위험이 그쪽 시장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국은행의 고민이 이번에 좀 있어서 영국과의 사태를 같이 비교해 보실 때는 이제 그런 점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은 국채 시장이었고 우리는 회사채나 CP 예. 이쪽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군요. 네네. 자, 근데 이제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뭐 기업들 문제도 문제지만은 가계 문제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지금 연 7%대 후반,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8% 넘어가는 거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뜩이나 이제 영끌 비투족 뭐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거 아닌가? 예.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가계 대출의 문제가 크레딧 리스크가 될 거냐? 네. 크레딧 리스크. 다 요거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LTV나 DTI로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안전하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규모나 가계부채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득이 많은 분에게 그리고 집값에 대한 LTV도 좀 낮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그래서 쳐도 문제는 이 내수가 사실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부동산이 절대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뭐 이제 거래도 안 되죠. 가격도 떨어졌죠. 내가 당장 치킨을 한 마리 사 먹고 싶어도 집값 떨어졌는데 무슨 치킨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굉장히 심리적 영향이 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영끌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에 집을 샀을 경우에 이게 그 내 돈 뭐 절반 뭐 빌린 돈 절반인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내 돈만 까지는 거잖아요. 이 빚은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거의 다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경제 주체의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또 내년에는 이제 버티다 또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이 뭐 내년 내후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급성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다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고 네. 그럴 리는 없지만 뭐 당뇨처럼 계속 만성으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어떤 병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나마 급성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급성이 차라리 낫습니다. 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크레딧 리스크는 급성입니다. 음. 그런데 가계부채에 의한 내수의 침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장기간의 침체가 되는 것은 이 당뇨와 비슷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크레딧 리스크보다도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국가 경제에는 큰 부담이 좀 된다고 사실 봅니다. 금리 인상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네.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이자가 2배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집값도 떨어지고 이자 부담은 2배로 커지고 네. 이런 상황이 가계의 그 심리에 소비 심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국은 있겠네요. 또 이제 단기 3개월 뭐 코픽스나 코리보에 연동되는 대출이 굉장히 전동금리 많고요. 대출이 예. 대부분이고 미국은 뭐 30년 모기지가 대부분이고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뭐 5년은 고정이고 그 이후에 변동이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상의 부담이 좀 천천히 오거든요. 이 가계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바로. 인상하면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가계 부채가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좀 문제 시급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4%고 예. 우리가 이번에 올려서 3.25%. 그러니까 네네. 금리 차가 0.75%인데 그렇죠. 그 다음 달에 미국 FOMC에서 뭐 빅스텝 정도 0.5% 예. 포인트만 올려도 다시 1.25% 포인트로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뭐 이미 한번 벌어졌었고요. 네. 벌어진 이후에도 뭐 환율이 그렇게 뭐 불안하진 약간 네. 이 1,400원대 갔다가 다시 또 1,300원 초반으로 훅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금리 차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제 사실 뭐 하는 총재께서도 얘기했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이 금리 차는 좀 일부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이 돼본 입장에서 한국에서 뭐 돈을 뺀다 이런 걸 사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를 할 때 금리 차도 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미국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 이게 그렇게 크게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요소는 사실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수출이 잘 되냐, 정말 한국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한국이 뭐 미국보다 금리가 차이가 얼마가 나니까 매력도가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사실 그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 차는 여러 가지 환율 결정 요소이긴 하지만 너무 그 역전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큰 걸 생각한다면 미국 대비해서 역전폭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야 그게 오히려 적정한 한국의 기준금리일 수 있어요. 옛날에 역전이 여러 번 났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의 가계부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부담하고 지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이제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과거만큼 못 올리게 될 거고 그럼 역전폭도 오히려 더 나도 우리가 그거를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물론 환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외환시장은 이제 금리차보다는 연준의 긴축과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최근에 계속 예.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금리차가 좀 역전폭이 나더라도 크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또 있겠지만 금리차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총재가 나보기가 역겨울한 넥타이를 메고 나올 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창용 총재는 그 물가가 4%대가 나온다고 해도 금리를 낮추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최소한 하느니 금리를 이 인상을 멈추는 동결 예. 이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1월 달에 인상을 하면 한동안 이제 동결 기조로 갈 수밖에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하는 총재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아마 다음 12월에 발표되는 11월 물가가 4%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물가가 이제 훅 떨어지는 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작년 11월이 이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올랐던 기저효과가 그리고 그때 이제 원유 가격도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작년 12월엔 떨어졌는데 그 기저효과 이제 우리는 YOY를 보니까 11월 물가가 작년 11월 비해서 조금 작년이 너무 높으니까 좀 낮게 뭐 낮아봐야 뭐 5% 혹은 뭐 4%대인데 4%대가 남은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기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지 말아라.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낫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평가는 좀 장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올 게 확실해질 때 그때 이제 동결하든지 혹은 2단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는 지나야 그 추세가 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 당국자들 특히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복선을 많이 까는데 네. 그거를 관찰하는 것도 참 이 BOK 와처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 파트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